사람들이 노처녀라고 놀릴 때는 가만히 웃기만 하면 되었다. 말없이 웃는 나의 내면에 어떤 생각들이 오가는지 상대방은 결코 모른다. 깊숙이 숨겨진 자아. 그것은 나 자신조차도 잘 모르는 내밀한 모습이었다.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적당히 입을 다물고 순응하며 태연한 척하지만 사실은 내 내부에 무서운 용암이 들끓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자의 첫 생일. 아니히옥 장편소설. 거울 앞에 나. 잠결에 모기 소리가 들렸다. 공습경보처럼 날카로운 소리였다. 모기에 쏠까봐 겁이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방 안은 커튼 사이로 아침빛이 스며들어 어슴푸레했다. 전자모기 향을 보니 하얗게 색이 바린 채 꺼져 있었다. 극성스런 벌레들 같으니라고. 이제는 없어질 때도 됐을 텐데.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늘어지게 하품을 한 후 시계를 보았다. 평소보다 25분 일찍 눈을 뜬 것이다. 다시 자리에 누우려던 나는 생각을 바꾸어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오늘은 화요일. 기획회의가 있는 날이니까 일찍거니 출근해서 회의 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8월의 태양은 벌써 꽤 높이 솟아 있었다. 창문 오른편의 나지막한 야산과 넓은 들이 신선한 금빛 햇살을 받으며 싱그러운 녹색으로 반짝였다. 창문 왼편으로는 아파트 건너동의 유리창들이 거울처럼 햇빛을 반사했다. 손바닥만한 잔디밭 앞에 절비하게 늘어선 승용차의 지붕들도 딱정벌레의 등처럼 매끄럽게 빛났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기지개를 켰다. 시외의 맑은 아침 공기가 뱃속까지 시원하게 파고들었다. 기분 좋은 날씨야. 경쾌한 몸놀림으로 이부자리를 개어 장 속에 넣었다. 그리고 침실로 쓰는 작은 방을 빠져나왔다. 발에 잘 맞는 구두처럼 편안한 11평짜리 나의 보금자리는 주인과 함께 깨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우선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았다. 욕조가 없는 좁은 화장실이지만 샤워기, 세면대, 양변기 등 필요한 시설은 골고루 갖추어 있어 불편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머리를 감아야 기분이 개운해지는 나는 수건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말리며 화장실을 나왔다. 한 사람이 서서 일하기에 적당한 복도만한 주방에는 조그만 냉장고와 식탁이 있었다. 식탁 위에 토스트에 식빵 2쪽을 넣고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큰 잔에 조금 따른 후 커피를 듬뿍 넣었다. 커피가 녹기를 기다려 다시 우유를 가득 따른 후 토스트에서 빵을 꺼냈다. 식탁에 앉아 빵과 밀크커피를 먹으면서 생각했다. 아침에 약간 선선한 바람기가 도는 걸 보니 내 생일이 멀지 않았는데. 나는 빵을 씹으면서 식탁에서 일어나 큰방으로 갔다. 서재로 쓰는 큰방에는 내가 직접 편집한 책들과 아끼는 책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베란다와 통하는 유리문이 있는 벽면에 자리 잡은 커다란 책상 위에는 컴퓨터가 화면이 꺼진 채 주인의 손을 기다리고 있었다. 컴퓨터를 잠깐 쓰다듬어 주고 책상 위 벽에 붙은 달력을 보았다.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1991년도 달력을 눈으로 짚어나가던 나는 이번 주 일요일이 40번째 생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40번째라니. 한 살 더 나이 들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어린 시절에는 40살이란 얼마나 까마득하게 멀리 느껴졌던가. 그런데 그 까마득하게 먼 길을 단숨에 달려와 오늘에 이른 것이다. 식탁에 되앉아서 밀크커피를 마저 마시며 생각했다. 독일 여자 바흐만은 30세라는 소설을 썼다. 그러나 한국 여자인 나는 30살 때 글 쓸 정신이 없었다. 그때는 밤낮도 없이 일하기에 바빴다. 그렇게 생활에 쫓기면서 어느새 40이나 되었다. 기가 막힌 일이다. 이제라도 나의 삶을 곰곰이 되짚어 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생일은 예사롭게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일상의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지나온 날과 다가올 날들에 대해 의식적으로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마침 일요일이 생일이니 다행이다. 40살이 된 것에 대해 충분히 명상해 볼 수 있을 테니까. 나는 빈컵과 접시 하나를 재빨리 씻으며 궁리했다. 주말에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아무래도 나의 이 작은 집이 쉬기에는 제일 좋다. 다시 작은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었다. 아주 가끔 흰머리가 하나씩 보이는 머리칼은 짧고 약간 곱슬이어서 빗어주기만 하면 자연스레 자리를 잡았다. 다음에 장롱을 열고 일요일날 다려놓은 외출복들 중에서 녹색 투피스를 꺼내 입었다. 마지막으로 엷은 화장을 하고 녹색에 어울리는 주홍빛 립스틱을 살짝 발랐다. 거울 속에는 이제 정장을 한 노련한 전문직 여성이 서 있었다. 중키에 약간 마른 몸매, 부드러운 둥근 태의 안경으로 날카로움을 가리고 있는 검고 또렷한 눈, 다소 높고 곧은 콧날, 끝이 조금 처져서 고집 있어 보이는 단단한 인매, 타원형의 얼굴을 단정하게 마무리 짓고 있는 탄탄한 턱, 어디 한 군데도 빈틈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었다. 사실은 나의 이런 모습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었다. 도대체 치마 입는 것부터가 못마땅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남의 이목이 있어 정장 차림을 하게 되었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청바지에 운동화, 잠바 차림으로 홀가분하게 다니고 싶다. 20대의 발랄한 젊은이들처럼. 나는 가볍게 한숨을 쉰 후 애써 표정을 밝게 가꾸고 자세를 단정하게 고추세웠다. 내가 나가면 하루 종일 비어있을 집안을 두루 살펴본 다음 현관을 나섰다. 열쇠로 현관문을 잠근 후 단단히 잠겼나 잡아당겨 보았다. 문은 꼼짝도 않았다. 안심하여 열쇠를 핸드백에 넣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자가용을 하나 장만하라고 종종 권유했지만 나는 운전을 배울 생각이 전혀 없었다. 복잡한 도로에서 운전하느라 신경 쓸 시간에 버스를 타고 가면서 자유로운 상념에 빠지는 편이 훨씬 나았다. 출퇴근 시간에 버스가 10,000원인 것이 좀 불편했지만 출근 시간 30분 전에 회사 앞에 도착했다. 회사는 예전에 출판사들이 많이 모여있던 출판단지 부근에 있었다. 책을 만들고 파는 일에 땅 장사보다 훨씬 이익이 적은 탓인지 출판단지는 대기업에 땅을 팔고 말았다. 그래서 출판사들이 뿔뿔이 흩어져 간 자리에 이제는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다. 그 옆에 4층짜리 허름한 건물에 새들어 있는 회사가 내가 다니는 가나 출판사였다. 지하의 다방, 1층의 기사식당과 2층의 당구장을 지나 3층으로 올라갔다. 책을 잔뜩 쌓아 올린 지게를 지고 걸어서 3층까지 오르내려야 하는 재본소 인부들과 관리부 직원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높은 층에 자리 잡은 출판사였다. 3층에는 장사를 하는 영업부와 책의 배봉과 보관을 담당하는 관리부가 있었다. 영업부야 별로 넓은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책을 쌓아 놓는 창고는 넓은 공간이 필요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오래되었거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재고가 많은 출판사는 흔히 창고가 비좁아 곤란을 겪기 마련이었다. 가나 출판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3층 계단에 붙은 영업부의 문을 열자 한 구석에 첩첩이 쌓아놓은 책의 재고들부터 눈에 띄었다. 영업부와 칸막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넓은 창고가 가득 차서 밖으로 흘러나온 책들이었다. 나는 저절로 얼굴이 찌푸려지는 것을 애써 감추며 매일 아침 해온 대로 명랑하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영업부 직원들은 반수 이상이 벌써 나와 있었다. 우두머리인 영업부장이 유난히 부지런을 떨고 닥달을 하는 편이라 게으름을 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어머, 일찍 나오셨네요. 격리 겸 사장 비서 일을 맡고 있는 오미자가 반색을 하며 인사를 받았다. 그러나 영업부장은 이맛살을 잔뜩 찌푸린 채
장부의 코를 박고 쳐다보지도 않았다. 10년 전 내가 가나 출판사에 입사할 당시부터 여자 간부를 쓴다고 불만을 보였던 그였다. 그 후 그는 장사가 잘 되면 괜찮고 장사가 안 되면 적개심을 보였다. 사실 장사가 안 되는 것은 공동의 책임이랄 수 있는데 그는 편집부장이 여자여서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탓을 했다. 껄끄러운 사람이었다. 그만 문을 닫고 나오려는데 김대리가 나를 불렀다. 김대리는 사장의 친척뻘 되는 사람으로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다. 나이는 젊었지만 사실 능력도 있었다. 따라서 관리부 책임자로서 창고 일을 도맡을 뿐만 아니라 책의 제작까지 담당하고 있었다. 윤 부장님 인쇄소에 한번 가주셔야겠는데요. 왜요? 인쇄가 또 막혔어요? 나의 물음에 김대리는 멋쩍게 뒤통수를 극적이며 대답했다. 우리가 요새 지불을 통 못해주니까 그 자식들이 아예 인쇄를 걸 생각을 안 해요. 지불이 나빠서 인쇄를 안 건다면 내가 간다고 해결이 될까요? 내가 고개를 갸우뚱하자 김대리가 씩 웃으며 말했다. 에이, 부장님 수완이 좋으시면서 뭘 그래요? 능글능글한 인쇄소 사장을 떠올리며 나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알았어요. 내가 한번 가볼게요. 고맙습니다. 김대리의 인사를 뒤로하고 영업부를 나와 4층으로 향했다. 4층에는 사장실과 편집부가 있었는데 아직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다. 모두가 고등학교 출신인 영업부에 비해 대학교 출신이 많이 섞여 있는 편집부 직원들은 시식인답게 게을렀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함으로써 생긴 여유를 즐기면서 책상에 앉아 오늘 할 일을 점검했다. 오전에는 기획회의가 있었다. 우리 출판사가 기획위원으로 모시고 있는 중견 평론가 이선생과 젊은 소설가 장선생이 10시까지 올 것이다. 평론가 이선생은 내가 존경하는 많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다. 그는 70년대에 삼엄한 유신치하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강단에서 쫓겨난 해직 교수였다. 그가 심하게 탄압을 받던 시절에 일화가 있다. 그는 민족문학사를 정립하기 위해 오랜 세월 피땀 흘린 원고를 써왔는데 기관원에게 그만 그 원고를 압수당하고 말았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애타하며 원고를 찾기 위해 애썼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대범하게 자신의 노고에 대한 집착을 버렸다. 물론 기관원에게 돌려달라고 애걸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미완성된 그의 민족문학사는 영원히 햇빛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태연자약했다고 한다. 나는 그 일화를 들었을 때 이 선생이 마치 도를 통한 듯 한 차원 높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아닐까 존경심이 생겼다. 어쨌든 그는 2번이나 옥고를 치르면서 꾸준히 민주화 투쟁을 전개해왔다. 또한 민중문학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의 발전을 위해 애써왔다. 때문에 민족문학 진영의 든든한 기둥으로서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했고 그를 의지하고 따르는 후배들이 무수히 많았다. 그의 투쟁 경력이나 연구 성과에 대하여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후덕한 인품 덕분이었다. 그를 기획위원으로 초빙한 이후 다양한 정보 제공과 진지한 탐구 자세로 인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회의가 매우 유익했다. 그러나 최근에 사장의 기색은 별로 좋지 않았다. 사장은 기획의 성과물이 베스트셀러로 나타나 어려운 회사의 형편을 일시에 호전시켜 줄 것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기획 노트를 펼쳐보며 오늘은 이 선생이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오후에는 김대리의 부탁을 들어 인쇄소에 가봐야 했다. 인쇄소 사장이 꼴보기 싫긴 하지만 10년 넘게 거래해 왔고 어려울 때는 외상으로도 일해주는 단골이어서 가끔 얼굴을 내밀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할 일을 대충 계획한 후 직원들의 작업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편집일지를 끌어당겼다. 편집일지에는 직원들 각자가 하루 동안 한 일을 적어넣는 난과 건의사항을 써놓는 칸이 있었고 차장, 부장, 사장의 서명란이 있었다. 사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서명을 했고 나와 한 차장은 매일 일지를 살폈다. 가끔 귀찮기도 했지만 직원들의 형편과 개성을 빨리 알 수 있었고 일의 진척 상황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 꽤 유용한 제도였다.
일지를 막 넘기려는데 말단 직원인 황명애가 출근을 했다. 황명애는 전문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사원으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일직원이 나와 있는 나를 보자 깜짝 놀라며 물었다. 어머, 부장님 벌써 나오셨어요? 네,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났어요. 아직 책상도 안 닦았는데. 황명애가 미안하다는 듯이 서둘러 책상 위를 닦기 시작했다. 나는 말단 직원이 책상을 닦아야 하는 것에 부당함을 느꼈다. 각자의 책상은 제각각 닦을 일이었다. 그러나 내가 말단이었을 때는 부당하다는 생각을 억누르고 책상을 닦아야 했고, 상관이 된 후에는 거북한 느낌을 참으며 아랫사람이 책상 닦는 것을 놔두어야 했다. 7, 8년 전이던가 처음 편집부장이 되었을 때 보다 민주적인 편집실 운영을 해보려는 의욕에 가득 찼던 적이 있었다. 말단 때 느꼈던 부당함을 되씹으며 부장인 내가 사무실 청소도 하고 쓰레기통도 비우면서 매사의 직원들과 평등한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했었다. 그러자 즉각 이상한 소문이 났다. 가나 출판사에서는 편집부장 대신 고급 급사를 채용했다는 소문이었다. 직원들의 태도도 좋지 않았다. 처음에는 함께 청소하기를 어려워하던 직원들이 점차 나를 친구처럼 친근하게 여기게 된 것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나중에는 부장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일에도 맘먹으려 하였다. 명령은커녕 지시가 불가능하여졌고 통솔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다. 나는 맥이 빠져서 한숨을 쉬었다. 조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래서 위계 질서가 강조되는 거구나. 고민 끝에 기존의 관습대로 권위를 세워 직원들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다. 거북함을 느끼면서도 청소와 잔심부름 같은 것은 서슴없이 지키는 손쉬운 타협을 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일들은 무수히 많았다.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던 젊은 날의 나에게는 늘 무거운 압박이 가해졌다. 나는 청바지를 입고 자유로이 뛰어다니는 내면의 모습을 숨기고 정장을 한 전문직 여성의 외양을 갖추어 나갔다. 그러면서 점점 말이 없고 신중한 사람이 되어갔다. 필요한 사항 외에는 별로 얘기하지 않는 편집부장의 책상은 유난히 넓고 크고 횡댕그레했다. 혼자 사는 아파트에서는 외로운 적이 없는 나였지만 여럿이 일하는 회사에서는 문득문득 뼈저리게 고독해지곤 했다. 그것은 지위가 올라갈수록 더 심해지는 증상인지도 몰랐다. 9시가 가까워지자 정영숙이 출근했다. 내가 가나 출판사로 옮겨오기 전에 다녔던 하늘 출판사 시절부터 함께 일해온 부하 직원이었다. 아니, 부하라기보다 이제는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될 절친한 동료였다. 나는 그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공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어떻게 연애를 했고 결혼을 했으며 아이를 낳았는지 사적인 사연까지 훤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성실하고 능력도 있었으나 도무지 욕심이 없었다. 다른 출판사에서 편집장으로 오라는 제안도 있었는데 내 밑에서 일하는 고참 평직원으로 만족하고 가지 않았다. 편집장의 책임을 맡게 되면 골치가 아파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아무래도 약간 진취성이 부족하지 않나 싶었다. 그녀보다 늦게 입사한 한경남이 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차장이 되었을 때에도 불만을 느낀 사람은 나였지 막상 당사자는 태연했다. 직장에서는 별 부담 없는 일을 하고 가정에 충실하는 평화로운 생활이 더 중요한 모양이었다. 그녀는 먼저 나와 있는 나를 보자 뚱뚱한 몸을 사리며 말없이 웃고는 제자리에 앉았다. 곧이어 입사한 지 2년이 지난 서현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정각 9시였다. 그녀는 나를 보자 혀를 쏙 내밀고는 얼른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큰 키에 어울리지 않게 책꽂이 뒤로 몸을 움츠리고 못다한 아침 화장을 성급히 했다. 연달아 문이 열리며 안녕하십니까 하고 씩씩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표지와 광고 디자인을 맡고 있는 조민철이었다. 그는 들어오면서 서현이를 보고 한마디 했다. 그렇게 찍어 바른다고 호박이 수박으로 변할 것 같아요? 가벼운 농담에 직원들이 모두 미소를 머금었으나 나는 이 말을 살짝 찌푸렸다. 여자의 용모를 놓고 호박이니 뭐니 빗대어 놀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현이도 불쾌한지 조민철을 잠시 째려보았다. 이로써 한경남 차장만 빼고는 모두 출근한 셈이었다. 한 차장은 9시가 훨씬 지난 후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몇 번 주의를 줬는데도 한 차장은 지각하는 버릇은 좀채로 고쳐지지 않았다. 나는 한 차장 대신 정영숙에게 오늘 할 일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은 각 신문사 문화부에 신간을 보내야 되겠어요. 새로 나온 민중불교를 2권씩 넣어 신간 안내문과 함께 출판 담당 기자들에게 우송하세요. 신간 안내문은 내가 쓸 테니까 발송 작업은 직원들 모두 나누어 하세요. 그리고 정치물 교정지는 나왔나요? 정영숙은 대답 대신 재빨리 조판소에 전화를 걸었다. 모아 전산이죠? 이 과장님 계세요? 아유, 우리 교정지가 아직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정영숙이 조판소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으며 내 할 일로 돌아와 신간 안내문을 쓰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매주 월요일에 있는 편집부 회의에서 일주일 동안 할 일을 나누어 맡으므로 평일에는 급하거나 특별한 사항만 환기시키면 되었다. 정영숙이 통화를 끝내고 수화기를 놓자마자 내게 전화가 걸려왔다. 민중불교의 대표 필자인 모거 스님이었다. 스님은 진보적인 동료들과 민중불교라는 부정기 간행물을 기획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원고를 모아오고 필자 교정을 보는 등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간단한 인사말이 오고 간 뒤 스님이 다짜고짜 물었다. 아니, 책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출판사에서 아무런 광고도 안 하니 이래가지고서야 책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독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에이, 스님, 참 성급해 하시네요. 그러잖아도 오늘 각 신문사에 신간 안내를 돌립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기사가 나갈 거예요. 나는 왼손으로는 송수화기를 들고 오른손으로는 신간 안내문을 쓰면서 느긋하게 대답했다. 신문 기자들을 믿을 수가 있나요? 스님은 가당 찬타는 듯 되물었다. 내용이 워낙 좋으니까 화제의 책으로 다뤄줄 거예요. 염려 마세요. 나는 스님을 어린아이 다루듯 달랬다. 그래도 광고는 해야지. 스님이 한풀 꺾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신간 안내 기사가 먼저 나가고 후에 광고를 치는 게 효과적이니까요. 아무 때나 광고를 하면 별 효력이 없어요. 출판 광고에 대해 훤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처럼 내가 차근차근 설명했다. 에이, 신간 안내 기사와 광고가 함께 나가는 게 훨씬 좋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스님이 속세의 일을 잘도 알고 있어서 좀채로 설득당하지 않았다. 나는 신간 안내문을 쓰던 볼펜을 놓고 두 손으로 수화기를 잡으며 정색을 하고 말했다. 광고 계획은 사장님과 영업부장이 상의해서 적절한 시기를 잡습니다. 두 분 다 책을 잘 팔기 위한 전략에는 뛰어납니다. 우리 출판사의 노련한 영업 감각을 믿으십시오. 자신 있게 말하고 있었으나 입안이 말라왔다. 신문사에 밀린 광고료를 지불하지 못해서 더 이상 광고를 칠 수 없는 속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요즘 자금 사정이 나쁜 거 아니에요? 원고료도 아직 안 주고. 눈치 빠른 스님은 퉁명스레 또 하나의 불만을 털어놓았다. 나는 담배 한 대를 피워 물었다. 일시적으로 수금이 안 돼서 그렇지 별 탈 없습니다. 곧 드리게 될 거예요. 착잡하여 담배를 피워 문 것과는 달리 태연한 어조로 느긋하게 대답했다. 어느 장사나 다 그렇겠지만 특히 출판사가 사정이 어렵다고 소문이 나면 곤란했다. 필자들을 확보하기 힘들어지고 자금 융통도 안 되기 때문이었다. 생각해보라. 인쇄도 줄 것 같지 않은 가난한 출판사에 피땀 흘려 쓴 원고를 넘길 저자가 어디 있으며 돈을 꾸어줄 투자가가 누가 있겠는가. 이때 편집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이어 한 차장이 신문을 말아준 채 술이 덜 깬 얼굴로 아무렇게나 걸친 양복 자락에 바람을 일으키며 들어왔다. 나는 저절로 이맛살이 찌푸려지는 것을 느끼며 시계를 보았다. 9시 20분이 지나 있었다. 한 차장을 애써 외면하며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스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쨌든 책이 나왔으니 나는 그만 토굴로 들어갈까 합니다.
난데없는 말에 놀라서 물었다. 토굴이라니요? 스님, 묵고 계시던 저를 떠나시는 겁니까? 네. 그동안 속세 일로 너무 번거로웠어요. 수양을 좀 해야죠. 얄밉도록 현실에 밝다 싶더니 스님은 스님이 모양이었다. 할 말을 잃고 가만히 있는데 스님이 마지막 당부를 했다. 내가 원고료를 받아서 필자들한테 전해줘야 하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는 고료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윤 부장이 대신 수고 좀 해주세요. 명단과 주소록을 우편으로 붙일 테니까 원고료가 나오면 필자들에게 일일이 송금해 주세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죠? 그럼요. 우리 쪽에서 해야 할 일인걸요. 염려 마세요. 한 고비를 넘긴 기분으로 나는 가볍게 대답했다. 사장한테는 내가 따로 전화를 걸어 작별 인사를 하지요. 그럼 윤 부장도 안녕히 계시고 한 1년쯤 후에 봅시다. 네, 스님, 몸 조심하세요. 당분간 원고료 독촉은 안 받겠구나 하는 안도의 마음 반, 섭섭한 마음 반으로 전화를 끊었다. 애초에 베스트셀러를 바라고 섭외한 필자는 아니었다. 불교의 진보 운동을 대변하는 유일한 책이라서 애써 만든 것이다. 본래 가나 출판사는 사회 변혁을 위한 출판 문화 운동을 목적으로 창립했다. 비록 잘 팔리지 않더라도 꼭 있어야 할 책이라고 판단되면 정성 들여 만들곤 했다. 요즘은 재정난으로 양서 출판을 잘 못하고 있지만은 민중불교는 기껏해야 3,000부, 기본 부수를 좀 넘어서 재판 정도 찍게 되면 황송해야 할 수준의 책이었다. 그런데 스님이 책을 내놓고 많은 독자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했으나 광고치기를 채근하는 태도는 좀 채신머리 없이 느껴졌다. 어쨌든 필자는 왕이다. 가능한 한 최선의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아직도 원고료를 주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나는 담배를 눌러 비틀어 껐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한 차장은 언제 지각을 했느냐는 듯이 또는 좀 지각을 하면 어떠냐는 듯이 책상에서 의자를 멀찍이 밀어놓고 앉아 두 다리를 쭉 뻗은 편안한 자세로 신문을 읽고 있었다. 바쁜 근무 시간에 신문을 읽는 그의 태도는 마치 자신은 아주 유능한 사람인데 적합한 직위를 갖지 못해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있다는 무언의 향기처럼 보였다. 나는 분노와 피곤함을 동시에 느꼈다. 정장을 입은 노련한 전문직 여성인 나는 부하 직원의 불성실한 태도에 화가 났으며 그를 불러 단단히 주의를 주고 싶었다. 그러나 청바지에 헐렁한 면 티셔츠를 입은 상상 속에 나는 제 할 일 제가 못 챙기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별 시덥잖은 인간도 다 있군 하면서 피곤해하고 있었다. 이럴 때는 상상 속에 나를 물리치고 상관답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지각하지 마라, 신문은 집에서 보라, 잔소리를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이 골치 아픈 문제아를 어떻게 대한다? 나는 말없이 얼굴을 찌푸렸다. 다른 직원들은 여성 부장과 남성 차장 사이에 흐르는 긴장된 침묵이 불안한지 서로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팽팽한 침묵을 깨며 편집실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다. 문이 열리며 훤칠한 키에 회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기획위원 이 선생이 들어왔다. 40대 후반인데도 긴 머리만 약간 희끗할 뿐 풍파를 겪은 사람답지 않게 생기 있고 건장한 모습이었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때때로 차가운 느낌을 주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너그러운 미소를 띄어서 푸근하게 보였다. 오늘도 그는 눈빛을 빛내는 한편 미소를 머금으며 편집실 안을 둘러보았다. 회의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와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그의 버릇이었다. 직원들은 긴장감을 깨뜨린 이 선생의 등장을 필요 이상으로 반가워했다. 특히 한 차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90도로 허리를 꺾었다. 안녕하십니까? 뭐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어요? 이 선생은 한 차장의 책상 위에 펼쳐져 있는 신문을 넘겨보며 물었다.
소련에서 군부 쿠데타가 실패했다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실렸습니다. 신문을 보는 일은 업무상 꼭 필요하고 그것을 이 선생이 인정해 주지 않느냐는 듯이 의기양양하게 한 차장이 대답했다. 이 선생은 이미 알고 있는 소식인지 무덤덤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직원들의 책상 위에 놓인 일거리들을 살펴보며 일일이 인사한 후 내 책상 앞까지 왔다. 나는 호의적인 웃음을 띄어 보였다. 뭘 쓰고 있어요? 이 선생이 내 책상 위를 굽어보며 물었다. 민중불교 신간 안내문을 쓰고 있습니다. 골치 아프겠군. 까다로운 모고 스님 비위를 맞추려면. 모고 스님을 잘 알고 있는 이 선생이 껄껄 웃었다. 저한테 일임하시고 토굴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요? 순간 이 선생의 얼굴에서 잠시 웃음이 사라졌다. 그리고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이내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온 이 선생은 정영숙과 나를 번갈아 보더니 가볍게 농담을 했다. 윤 부장도 정영숙 씨처럼 결혼하고 직장에 다니면 더 좋잖아요. 누가 알아준다고 결혼도 안 하고 일만 해요. 이 선생은 내게 곧잘 이런 농담을 했다. 하지만 정영숙이 결혼 후 임신, 출산, 육아에 바빠지면서 진급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정을 알고 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으리라. 어쨌든 이 선생이 이렇게 가끔 가다 놀리지만 않는다면 완벽하게 존경했을 텐데. 아쉽게 생각하며 나는 말없이 웃었다. 독신이라는 사실을 특별하거나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무수히 들어온 이런 종류의 말에는 무조건 응수를 않는 게 상책이었다. 어설프게 대답했다가 소모적인 논쟁에 말려들거나 마찰을 일으킬 필요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사람들이 노처녀라고 놀릴 때는 가만히 웃기만 하면 되었다. 말없이 웃는 나의 내면에 어떤 생각들이 오갔는지 상대방은 결코 모를 것이었다. 깊숙이 숨겨진 자아. 그것은 나 자신조차도 잘 모르는 억눌리고 내밀한 모습이었다.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적당히 입을 다물고 순응하며 태연한 척하지만 사실은 내 내부에 무서운 용암이 들끓고 있는지도 몰랐다. 이러한 속셈을 모르는 이 선생은 여전히 나를 동정어린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장 선생은 곧 결혼한다는데 낮은 목소리였는데도 불구하고 편집실 직원은 용케 알아듣고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어머, 장 선생님 장가 드세요?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요? 언제로 날 잡았어요? 여직원들의 질문 공세를 받은 이 선생은 싱긋이 웃으며 장 선생이 오면 직접 물어보라고 발뺌을 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대학 전임 강사이면서 소설가로 자리 잡은 장 선생은 오랫동안 사귀어 온 여자가 있었다. 일찍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술자리에서 몇 번 그 여자를 만난 적도 있는 나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다. 결혼이 늦어진다고 여자 쪽에서 애타하더니 정말 잘 됐군요. 장 선생님이 오면 단단히 축하해야겠어요. 그러자 이 선생이 허물없는 사이에 타박을 주듯 내게 비아냥거렸다. 윤 부장은 샘나지도 않아요. 아직도 시집 못 간 노처녀가. 순간 나는 어떻게 나의 마음을 설명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애초에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나 별다른 환상이 없는 사람인지도 몰랐다. 결혼을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축하해 주긴 했지만 부러워해 본 적은 없었다. 장 선생의 결혼도 정말로 셈이 나지 않을 뿐더러 즐겁기만 했다. 나는 이 선생을 막연히 쳐다보며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역사의식이 아주 진보적이고 개성도 독특한 사람이 결혼 문제에서는 왜 이토록 봉건적 관습과 보편적인 감정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지 이상했다. 어느새 10시가 되었다. 이 선생과 나는 사장실로 들어갔다. 널찍한 사장실에는 커다란 사무용 책상과 가나 출판사에서 만든 책들을 꽂아놓은 책꽂이들이 한쪽에 있었고 중앙에 대형 소파가 놓여 있었다. 작은 키에 배가 볼록 나왔으며 대머리가 약간 벗어진 50대 초반의 사장은 전형적인 사장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눈빛만은 장사꾼답지 않게 맑고 진지했다. 아마도 그가 70년대에 민주화 투쟁을 열심히 했던 해직 기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여느 장사꾼과는 좀 다른 면모를 보이는지도 몰랐다. 하긴 요즘같이 극심한 불경기에는 하도 돈에 쪼달리다 보니 그도 어쩔 수 없이 단순한 장사꾼으로 전락하고 있었지만 그는 다소 노곤해 보이는 표정으로 소파 가운데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장 선생이 벌써 와 있었다. 두 사람은 이 선생을 보자 반색을 했다. 특히 사장은 활짝 웃으며 장 선생의 결혼 소식이 담긴 청첩장을 펴 보였다. 아주 이상적인 결혼입니다. 같이 국문학을 연구하는 동지끼리 결합하니 서로 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공동의 목표를 가진 남녀가 함께 생활하는 건 복된 일이지요. 나도 장 선생처럼 연애하고 결혼했더라면 하는 부러움이 생깁니다. 이 선생의 맞장구에 사장은 소리내어 껄껄 웃었다. 이 선생님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한 분인데 뭘 더 부러워하십니까? 그래도 젊은 세대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우리 때는 부모가 맺어주는 결혼이어서 아기자기한 연애의 맛을 몰랐지요. 또 너무나 가난해서 사랑을 찾을 여유도 없었고 신혼의 재미도 몰랐고 이 선생은 장 선생을 바라보며 교훈을 주려는 듯 덧붙였다. 결혼해서 3일째 되던 날 신부가 울더군요. 왜 우냐고 했더니 3일 동안 밥을 전혀 못 먹었다는 겁니다. 경상도에서는 남자들이 먼저 밥상을 받고 후에 남자가 남긴 밥을 여자가 먹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총각 시절의 습관대로 밥을 남기지 않고 먹었으니 신부가 굶을 수밖에요. 그때 기분이 참 이상합디다.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야 하나 하는 분노도 생기고 결혼이란 밥을 나누어 먹는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도 오고 아내를 배려한다는 게 어떤 거구나 하는 생각도 나고 이 선생의 말에 나는 깜짝 놀라 눈이 희둥그레졌다. 여자는 남자가 남긴 밥을 먹었다니 남기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었다니 세상에 그럴 수가? 그게 도대체 몇 년 전의 얘기인가? 그런 악랄한 세상을 살아온 사람이 이조시대쯤의 옛사람이 아니라 나와 10년 차이도 안 나는 이 선생이란 말인가. 지금 여기 마주 앉아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는 어이가 없어 멍하니 이 선생을 바라보았다. 이 선생의 젊을 적 가난으로부터 비롯된 사회개혁 의지를 이해함과 동시에 여자에 대한 봉건적 고정관념의 뿌리를 발견하는 기분이기도 했다. 몇 마디 한담이 더 오가는 등 화기애애한 담소의 시간이 지나가자 이 선생이 정색을 하고 말했다. 오늘은 아주 큰 기획거리를 가져왔습니다. 사장의 약간 벗겨진 이마가 활짝 펴지며 두 눈이 반짝 빛났다. 그리고 윗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나는 노트를 펼치고 받아 적을 준비를 했다. 이 선생은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최근에 소련이 사회주의를 포기해감에 따라 국제정세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도록 급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진보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울러 북한 사회도 좀 더 개방되리라 봅니다.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사회운동의 방향에 혼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합니다만 나는 이때야말로 우리의 목표가 보다 선명해진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족주의와 그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운동입니다. 이러한 목표에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어서 말로 표현하는 것이 새삼스런 느낌이 들 정도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통일시대를 대비해 왔는가를 돌이켜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당장 우리가 몸담고 있는 출판문화운동이나 민족문학 진영에서도 제대로 된 통일시대의 민족문학 전집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숨에 기획의 기본 취지를 설명한 이 선생은 목소리를 낮추어 얘기를 계속했다. 물론 2, 3년 전에 북한 문학이 처음 소개되어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베스트셀러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산발적이고 경쟁적인 데서 그쳤고 어느 한 군데에서도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출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기획을 시도해 본 곳이 있기는 했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죠. 내용이 어서 비슷하고 주제가 천편일률적인 북한 작품에 대해 독자들이 쉽게 식상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현상은 북한 문학을 흥미 위주로 소개했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월북 작가들의 작품을 따지고 보면
국문학사의 기념비로 남을 명작들이 많습니다. 요즘 다시 북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질 징조를 보이고 있으니 이때 우리가 고전으로 남을 만한 월북 작가들의 명작을 본격적으로 간행했으면 합니다. 민족문학 진영의 커다란 기둥인 이 선생의 제안은 오랫동안 심사숙고한 결과인 듯 했으며 그만큼 간절한 염원을 담은 것이었다. 통일시대의 민족문학 수립은 어쩌면 그가 평생 동안 꿈꾸어온 일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에 대한 호기심이 여지없이 깨져버린 이 점에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은 상업적인 면에서 때늦은 감이 있었다. 나는 힐끗 사장의 기색을 살펴보았다. 사장의 반짝이던 눈빛은 실망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러나 이 선생은 개의치 않고 제안 설명을 계속했다. 내 말은 이제 와서 월북 작가들만의 작품을 출판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월북 작가들의 작품을 충분히 연구해서 남한 작가들의 우수한 작품과 함께 출판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문학은 그야말로 반쪽의 문학 아니었습니까? 이번 기획은 나머지 반쪽의 문학을 복원하여 남북한을 총망라한 통일시대의 민족문학 전집을 최초로 출판하자는 겁니다. 이 선생이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맺었다. 그러나 사장은 무심한 얼굴로 소파에 팔걸이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장의 시큰둥한 반응에 애가 탔는지 장 선생이 덧붙였다. 남쪽 작가들의 작품도 이제까지와는 달리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여 발췌한다는 것이 이번 기획의 특징입니다. 보수적인 문학 진영에서 순수 문학이라고 떠받들었던 유명 작품 말고도 진보적인 세계관을 담은 좋은 대표작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민족 문학이랄 수 있는 그러한 작품들을 골라 엮어보자는 거지요. 장 선생은 이 선생과 미리 의논이 되어 있었던 듯 작가와 작품 목록을 복사한 종이를 나누어 주었다. 나는 그 목록을 세밀하게 읽어보았다. 대학교를 다닐 때 교수들로부터 귀동냥으로 듣기만 했을 뿐 막상 그 작품을 대하기 어려웠던 월북 작가들의 이름이 빠짐없이 실려 있었다. 물론 2, 3년 전에 해금무드를 타고 소개된 작품도 있었지만 한눈에 보기 좋게 편집되기는 처음인 것 같았다. 거기다가 남한 작가임이 분명한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의 제목도 드문드문 눈에 띄었다. 나는 한때 국문학도였던 사람으로 가벼운 흥분을 느꼈다. 오랜 세월 깊은 바닷속에서 잠자고 있었던 민족의 보물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이 선생과 장 선생의 연구 결과에 감탄하며 작품 목록을 외기라도 할 듯 열심히 보고 있을 때 사장이 나지막한 소리로 물었다. 이 작품들은 주로 단편입니까? 장편입니까? 단편들을 우선 뽑았습니다. 장편은 따로 엮을 생각을 하고 사장이 뭔가 관심을 보인 게 기쁜지 장 선생이 재빨리 대답했다. 그러자 사장은 힘없이 중얼거렸다. 요즘 단편은 좀채로 팔리지 않는데 나는 오랜 세월 같이 일해온 사장의 마음을 이내 알아챌 수 있었다. 그는 이미 독자들의 흥미가 사그라든 월북 작가의 작품들에 별 흥미를 느끼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상업성이 없는 기획을 내놓는 기획위원들에게 상당히 실망하고 있었다. 사실 민족문학의 완결판을 낸다는 것은 소규모 출판사로서는 생사가 걸린 큰일이다.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사장으로서는 상업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독서 시장의 동향이 불안하고 회사의 형편도 좋지 않은 이즈음에야 나는 양서만을 출판할 수 없는 독서 시장에 대해 비애를 느끼며 아쉬운 마음으로 작품 목록을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애써 찾아낸 보물이 이미 녹슬어 있음을 발견할 때와 같은 아쉬움이었다. 그때 장 선생이 사장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전국의 국문과 대학생들을 상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000부, 기본 부수는 넉넉히 나갈 것입니다. 그 외에 민족문학에 관심 있는 독자들도 있을 테고 또 기본 부수가 나가는 책들을 꾸준히 만들다 보면 그중에 하나쯤은 히트를 쳐서 베스트셀러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사장의 눈빛이 슬그머니 일렁이었다. 약간 기대를 해보는 눈치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갈등을 느꼈다. 청바지에 헐렁한 면티를 입고 국문학 책을 옆에 낀 젊은 시절의 나는 민족문학 전집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투피스로 정장을 한 중년의 노련한 편집장인 나는
이 전집을 내면 회사가 망한다고 눈을 부릅떴다. 결국 나는 보물을 집어던질 때와 같은 애석함을 느끼며 장 선생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국의 국문과 대학생들이라면 100개 대학에 있다 치고 한 과에 50명씩 잡아 모두 5,000명입니다. 그중에서 문학이 아닌 어학을 하는 학생들이 반수가 넘습니다. 그러면 문학 인구는 약 2,500명인데 또 그 가운데 절반이 고전문학을 합니다. 결국 이 책을 사볼 현대문학 독자는 막상 1,25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사본다고 할 수도 없지요. 그렇다면 기본 부수는 1,000부 정도가 되리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내가 입으로 계산하고 있는 동안 사장은 머릿속으로 책의 제작비와 인건비, 기타 비용, 판매 부수와의 관계를 재빨리 계산해 볼 것이 틀림없었다. 아니 어쩌면 사장은 나보다 먼저 계산을 끝냈을지도 몰랐다. 다만 한때 민주화 운동을 했던 투사로서 드러내놓고 민족문학 전집의 발간에 반대할 수 없는 체면 때문에 장사 속을 보이지 못하고 있을 것이었다. 기획위원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는 동안 부하 직원인 내가 대신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사장에게는 퍽 편한 일이리라. 나는 이 선생과 장 선생에게 미안해하며 말을 맺었다. 이 민족문학 전집은 상당히 중요하고 야심만만한 기획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 같은 소규모 출판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판매 부수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을 대형 출판사나 대학교 부설 연구소 같은 곳에서 낸다면 굉장한 업적이 되겠지요. 이 선생의 얼굴이 눈에 띌 만큼 딱딱해졌다. 70년대에 강단에서 해직되어 떠돌이 생활을 해온 그에게는 대형 출판사나 대학 연구소를 상대할 기회가 없었으며 또 그러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가 즐겨 관계를 맺는 곳은 진보적인 성향의 운동단체나 사회과학 출판사들이었다. 덕분에 우리 출판사에서도 그 같은 거물급 인사를 기획위원으로 모실 수 있었지만 나는 이 선생의 굳어진 얼굴을 훔쳐보며 내가 얼마나 그를 존중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기획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지, 불황의 늪에 빠진 출판계의 현황과 회사의 자금난을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 기분이었다. 이윽고 사장이 입을 열었다. 나도 윤 부장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매우 의미 있고 아까운 기획이지만 우리 규모로서는 무리일 듯 싶습니다. 회의는 끝났다. 사장과 나는 현관까지 내려가 기획위원들을 배웅했다. 점심을 같이 하자고 권해도 굳이 마다하고 경직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 선생과 장 선생을 보자니 그지없이 착잡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장 선생의 결혼식에 가서 이 선생을 만나면 서로의 기분을 풀어줄 해명을 할 수밖에. 그만 편집실로 올라가려는데 사장이 말을 건넸다. 윤 부장, 기획위원들이 그냥 가버렸으니 우리끼리 점심이나 같이 하지요. 사장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앞장서서 걸어갔다. 나는 군말 없이 따라갔다. 회사에서 300m쯤 떨어진 곳에 허술한 찌개 백반집이 있었다. 유리문에 붉은 페인트로 실비집이라고 쓴 서툰 글씨가 눈에 띄었다. 어지간히 돈이 없는 모양인지 사장은 그 집으로 들어갔다. 식당 안은 좁았으나 사람이 없어 한적했다. 우리는 후덥지근한 바람을 내뿜고 있는 선풍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앉았다. 된장찌개 2인분을 주문한 후 사장이 친근한 목소리로 물었다. 윤 부장이 나와 같이 일한 지도 꽤 오래됐지요?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광주 항쟁이 있었던 1980년도 겨울에 입사했으니까요. 나는 기억을 더듬으며 미소를 띠고 대답했다. 사장도 옛 생각이 나는지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며 얘기했다. 그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악랄한 시대였지만 우리 회사로서는 가장 호경기였어요. 남들이 겁이 나서 못 내는 민주 인사들의 책을 냈었거든요. 덕분에 뻔질나게 기관에 불려다녔지만 책은 엄청나게 팔렸어요. 국민들이 단납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더 민주화를 열망했다는 증거지요. 그 시절에는 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도 돈, 저 주머니에 손을 넣어도 돈, 그저 돈이 쏟아져 들어왔지요. 더군다나 민주화를 위한 출판 문화 운동을 한다는 보람도 있었고 사정은 좋았던 시절을 회상만 해도 신이 나는 모양이었다. 날씨가 더워서 이마에 땀이 흐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을 올리며 말했다.
윤 부장은 그 시절을 나와 함께 했으니까 잘 알고 있겠지만 나는 60년대 대학 시절부터 운동권에서 활약했기 때문에 민주 인사들과는 아주 친했어요. 내가 출판사를 차렸다는 소문이 나자 이 사람도 원고를 주고 저 사람도 원고를 주고 그때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내 혼자 힘만으로 저절로 기획이 되었죠. 그때 윤 부장이 나를 믿고 성실하게 일해준 것에 감사해요. 정말 윤 부장은 열심히 일해왔어요. 뜻밖의 사장의 칭찬을 들은 나는 쑥스럽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해서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사장은 얘기를 계속했다. 그런데 그 후 우리 회사와 유사한 진보적 출판사가 많이 생겨나자 차츰 기획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필자들이 우리 회사로만 몰리지 않았고 독자들도 우리 책만 사지는 않았죠. 그러자 윤 부장이 기획을 돕기 시작했어요. 솔솔 팔리는 문학물도 가져오고 꾸준히 나가는 여성 운동책도 물어오고 회상에 잠겼던 사장의 눈빛이 갑자기 번쩍 빛났다. 그러더니 현실로 돌아와 우리 출판사에서 지속적으로 책을 내고 있는 여성 운동단체 대한문화에 관해 물었다. 요즘도 대한문화에 계속 나가고 있죠? 예.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다소 긴장하며 내가 대답했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열심히 나가세요. 처음에 윤 부장이 대한문화 동인지를 내자고 했을 때 그 책에 잘 나갈까 의심했었는데 겪어보니 아주 잘한 일이었어요. 해마다 한 권씩 전부 6권을 만들었는데 각 권마다 10,000부씩은 팔렸고 한 권도 죽은 책이 없어요. 창간호가 아직도 움직이고 있으니 그야말로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죠. 워낙 책을 잘 만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독자들이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증거예요. 나는 대한문화에 대해서 아는 바를 좀 더 얘기할까 하다가 그만 잠자코 있기로 했다. 사장이 이렇게 여러 말을 하는 데에는 무슨 의도가 있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사장은 갑자기 한숨을 쉬더니 맥없이 중얼거렸다. 대한문화 동인지 같은 스테디셀러가 20종만 있어도 회사가 안정될 텐데 알다시피 대통령 선거를 겪으면서 진보적인 출판물들은 판매고가 형편없이 줄어들었어요. 정치적 허무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독자들은 더 이상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민주화 운동에도 냉소적이고 무관심해요. 사장이 지친 얼굴로 나를 보았다. 그는 50대 초반의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나는 가슴이 아파오는 것을 느끼며 묵묵히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정치물이나 사회과학물이 한계에 부딪히자 나는 문학물에서 탈출구를 찾았지요. 때마침 저작권도 통과되어서 국내 문학인들의 작품이 인기를 얻었고 하지만 나는 문학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에요. 국문학을 전공한 윤 부장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윤 부장의 의견대로 기획위원을 초빙해서 내 기획력의 약점을 보완하게 됐지요. 거기까지는 아주 잘했어요. 처음에는 기획위원들이 열심히 일해주어서 섭섭찮게 성과가 있었고 윤 부장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줘서 고마웠어요. 얘기의 진전에 따라 나는 차츰 입속이 말라왔다. 이제부터 사장의 본심이 드러나리라. 거듭 해온 칭찬만은 아닌 불만의 소리가 아니나 다를까 사장은 볼멘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제는 기획위원들의 능력에다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윤 부장도 오늘 느꼈겠지만 더 이상 새로운 기획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기획위원들이 알고 있는 민족문학 진영의 필자들도 바닥이 났고 사장은 정색을 하고 물어왔다. 이 시점에서 기획위원 체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대답할 말을 찾고 있는데 주문한 된장찌개가 나왔다. 음식을 먹느라고 잠시 대화가 끊긴 사이 나는 생각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천천히 의견을 내놓았다. 기획위원 체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당장 장사에 도움이 안 된다고 폐지했다가는 장기적으로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그동안 기획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맥을 중심으로 우리 출판사와 연관을 맺게 된 작가와 비평가 그룹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창작하면서 담론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엮어서 무크나 개간지라도 내게 된다면 가나 출판사를 중심으로 일종의 독특한 민족 문화권이 형성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힘들이지 않고도 새로운 작품과 작가들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기획위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장이 씹고 있던 밥을 꿀꺽 넘기고는 고개를 흔들었다.
요즘 독자들이 진보적인 민족문학 진영의 작품들을 얼마나 사보겠어요? 기존의 튼튼한 개간지들도 운영난을 겪고 있는데 게다가 무크나 개간지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운동권 서적은 한물 갔어요. 최근에 도서시장은 그야말로 이변을 겪고 있다고 보아도 좋아요. 이제는 의식 있는 문학물마저 파고들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별 내용도 없이 제목만 긴 이상한 시집들이 힌트를 치지 않나. 야릇한 번역서가 판을 치지 않나. 사장은 손수건으로 얼굴에 땀을 닦아내며 기운 없이 말했다. 진지함이 사라지는 시대가 온 거예요. 우리는 숱한 어려움 속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지금의 세대는 어려움을 모르고 풍요롭게 살아서 문제를 느끼지도 못할 뿐더러 노력해서 무엇을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무엇이든 가볍게 즐기려고만 하고 감각적이고 즉흥적이고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던한 시대가 온 것 같은데 내 감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잠시 대화가 끊겼다. 두 사람 다 열심히 밥만 먹었다. 수저를 놓고 나자 사장이 넌지시 물었다. 한 차장은 일하는 게 어때요? 윤 부장 속을 많이 썩이죠? 나는 잠시 주춤했다. 질문의 속뜻을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솔직하게 대답하는 한편 부하 직원을 어느 정도 감쌀 수밖에 없었다. 한 차장은 별 의식도 없고 일할 때 꾀를 피우는 게 탈이긴 하지만 순발력이 있고 추진력도 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어려움을 모르고 자란 사람이죠. 서현이도 그렇죠? 조민철도 마찬가지일 테고. 사장은 부하 직원들에 대해 훤히 꿰뚫고 있었다. 나는 할 수 없이 웃으며 대답했다. 신세대들의 대표지요. 바로 그거야. 사장이 무릎을 쳤다. 그 세대들을 이용해서 요즘에 종잡을 수 없는 독자들을 공략해보면 어떨까요? 즉, 종래에 해오던 양서출판은 윤 부장과 정영수, 황명애 같은 진지한 친구들이 계속하고 한 차장과 서현이 둘은 새로운 기획을 추진하는 걸로 이원해보자는 거죠. 물론 모두가 윤 부장의 통솔하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분담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나는 모기가 콧등을 물려고 달려들 때와 같은 가벼운 위기감을 느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고 시원스레 대답했다. 좋습니다.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지금 당장 편집실로 갑시다. 가서 직접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음식값을 식탁 위에 놓고 사장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앞장서서 회사로 걸어가는 사장을 따라가며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기획위원 체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좀 더 두고 생각해 봅시다. 사장의 대답은 막연했다. 그 대신 새로운 화제를 꺼냈다. 아참, 윤 부장. 얼마 전에 내가 추리 작가를 한 명 알게 됐는데 혹시 우리 회사로 찾아오면 잘 대해주세요. 김건웅이라고 이름은 들어봤죠? 추리 작가 중에서 16급이니까. 예, 스포츠 신문에 연재물을 쓴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추리물도 낼 겁니까? 장사만 된다면 뭐든지 내야죠. 사장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회사의 앞날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장이 너무 허겁지겁 장사에 매달리는 것 같았다. 궁지에 몰릴수록 이성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근심에 잠겨 몇 발자국 걷다 보니 어느새 편집실 앞이었다. 문을 열고 사장을 안으로 모셨다. 정영숙과 황명애가 도시락을 먹은 후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사장이 예고 없이 편집실을 방문하는 일은 좀채로 없었기 때문이었다. 일어나는 두 사람을 향해 사장이 손을 내저었다. 아니, 그대로 앉아 있어요. 직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들른 거니까. 나는 사장을 상석인 내 자리로 안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장은 굳이 말단 옆에 빈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미소 띈 얼굴로 물었다. 정영숙 씨의 딸은 잘 커요? 예, 말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정영숙과 김명희가 사장과 가벼운 담소를 나누고 있는 사이 점심 먹으러 밖에 나갔던 한 차장과 서현이, 조민철들이 차례차례 들어왔다.
일일이 그들의 근황을 물으며 한담을 주고받은 후 사장은 비로소 본론을 꺼냈다. 이렇게 여러 직원들과 빙 둘러 앉으니 마음이 든든해지는군요. 오늘 내가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지금 우리 회사가 그야말로 비상사태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월급이 제 날짜에 나오지 않아 여러분도 이미 회사의 어려운 형편을 짐작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장은 내게 말했던 그대로 80년대 초반 가나 출판사의 성장 과정과 6.29 이후의 쇠퇴 국면, 그리고 현재의 극심한 경영난을 설명했다. 한마디로 80년대에 열심히 만들었고 잘 팔렸던 책들이 회사의 자산으로 축적되기는커녕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휴지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제 정치물도 사회과학도 민족문학도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과 의논하고 싶습니다. 사장의 설명이 끝나자 편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아무도 선뜻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자 사장이 내게 눈짓을 했다. 나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저는 사회과학물이나 민족문학물의 시장이 아주 없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 새로운 담론을 개발한다면 고정된 독자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독자층이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만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구축해온 양서출판, 즉 사회과학과 문학의 간행을 계속하여 전문성을 확보해가는 한편 재정난을 타개해줄 상업성이 있는 출판물에 손을 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때 말꼬리를 자르며 한 차장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맞장구를 쳤다. 제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어제 영업부와 술을 마실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양서 출판만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답니다. 우리도 장사가 될 대중물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물론 윤 부장님 말씀대로 회사의 이미지를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종래의 양서 출판도 지속하고 새로운 대중물도 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영업부에서도 그러더군요. 출판 등록을 하나 더 내서 최근의 도서 시장에 부합하는 가벼운 대중물을 간행하자고. 나는 속으로 신음을 삼켰다. 결국 이거였구나. 사장의 속셈은. 한 차장의 입을 통해 출판 등록을 하나 더 내자는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영업부의 건의사항으로서 사장이 이미 마음속으로 실행을 결심했을 터였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으리라. 사장이 나에게는 자연스럽게 의논하듯 했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게 계산을 끝냈던 것이다. 한 차장은 자신이 쓸데없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듯 영업부와의 술자리를 얘기를 했지만 가능하면 술자리를 피하려는 나에게는 사내 정보에 느리다고 뒤통수를 한 대 때린 격이었다. 또한 영업부장과의 잦은 술자리 덕분에 한 차장이 대중물 기획에 발탁되도록 건의되었을지도 몰랐다. 어쨌든 사장은 기다렸던 발언이 나오자 반색을 하며 한 차장을 보았다. 출판 등록을 따로 낼 만큼 좋은 대중물 기획거리가 있습니까?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동안 경영진과 기획위원, 간부급들이 주로 해왔던 출판 기획에 편집부와 영업부 전 직원이 매달린다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중물은 젊고 신선한 감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한 차장은 그동안 경영 핵심에서 소외되어 온 것에 대한 불만을 은근히 내비치면서 동시에 젊은 직원들에게 인기를 끌 발언을 했다. 사장이 20대 직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모두가 기획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장은 결론을 내렸다. 좋습니다. 이제부터 전 직원이 기획에 참여합시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내게 말해 주십시오. 사장실 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사장의 말에 한 차장이 희색을 띠며 물었다. 직접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체제가 되는 겁니까? 그제야 사장은 관리 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차근차근 풀어서 답변했다. 물론 직접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매일매일 편집 일지를 적고 있으니 그 제도를 활용합시다. 일지에 아이디어를 적어내면 내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직접 말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지요.
또한 매주 월요일 편집실 회의가 있으니까 회의를 통해 윤 부장에게 전달하면 곧 내게 틀림없이 전달됩니다. 덧붙여 말하면 전 직원이 이 기획에 참여하되 실무는 여전히 윤 부장이 통솔하는 겁니다. 특히 종래의 양서 출판은 윤 부장과 정영숙 씨가 주축이 되어서 지속하고 새로운 대중물은 사장은 잠시 말을 끊었다. 한 차장은 긴장이 되는지 침을 꿀꺽 삼켰다. 사장이 한 차장을 보며 잠시 망설이더니 좀 더 두고 보자고 결심했는지 흐릿하게 말을 맺었다. 새로운 대중물은 젊은 세대들이 맡아봅시다. 어때요? 20대인 서현이가 좋아요 하고 말꼬리를 길게 끌며 대답했다. 사장이 만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차장은 확실한 언지를 받지는 않았으나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낀 모양이었다. 흥분이 되는지 얼굴이 붉어져서 볼펜만 돌리고 있었다. 나는 묵묵히 책상 위를 정돈했다. 직원들도 제자리에 차분히 앉아 교정을 보기 시작했다. 편집실에 일하는 분위기가 잡혔을 즈음 나는 핸드백을 들고 일어나서 조용히 한 차장에게 말했다. 인쇄소에 갔다 올 테니까 그동안 잘 부탁해요. 염려 말고 다녀오십시오. 한 차장이 여느 때와 달리 싹싹하게 대답했다. 나도 대범하게 웃어 보인 후 회사를 빠져나왔다. 에어컨이 켜 있어 시원한 편집실에서 밖으로 나오자 후덥지근한 공기에 숨이 막혀왔다. 한낮의 태양이 높이 솟아 뜨거운 열을 뿜고 있었는데 맑은 하늘을 가린 뿌연 매연이 온실 효과를 가져와서 더욱 더운 것 같았다. 공해의 주범인 줄 알면서도 에어컨을 아쉬워하게 되니 환경 파괴의 악순환이 그칠 리가 없었다. 인쇄소까지는 두 정거장 거리였지만 나는 지름길로 걸어가기로 했다. 잠시 문명의 이기들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생각해보라. 이 더운 날 매연을 뿜어대며 난폭하게 달리는 버스에 커다란 찜통 같은 몸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큰 길을 버리고 한적한 주택가의 꼬불꼬불한 골목길로 들어섰다. 길이 좁아지니 산지 사방으로 넓게 퍼져 있던 의식도 한 군데로 차분히 모아지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걸으며 곰곰이 생각했다. 사장은 왜 처음부터 대중물 기획을 내게 맡기려고 하지 않았을까? 또 나는 왜 맡으려고도 하지 않았을까? 젊고 참신한 감각이 사라진 40이라는 나이 때문이었을까? 갑자기 아까 사장과 점심을 같이 할 때처럼 코앞으로 모기가 날아드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아니, 모기가 날아드는 정도가 아니라 날카로운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는 것 같은 위기감이 몰려왔다. 나는 현기증을 느끼며 허청허청 걸었다. 골목길의 보도블록은 울퉁불퉁 엉망으로 놓여 있었다. 뾰족한 구둣굽이 블록 모퉁이에 간혹 채이는 것을 느끼며 뒤뚱뒤뚱 걷던 나는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다. 어리석은 위기감이다. 40이라는 나이에 주눅들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늙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나이는 곧 능력과 경험의 축적이 아닌가. 나는 아직도 20년은 더 일할 수 있다. 포스트 모던한 새 세대라고 겁낼 것 없다. 무수한 변화를 감당해온 내가 또 하나의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젊은이들보다 더 여유 있게 변화에 대처하며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다. 나는 어깨를 펴고 힘차게 걷기 시작했다. 이마에 땀이 흘렀다.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았다. 다시 기운이 빠지며 생각이 가라앉았다. 문제는 40이라는 나이가 들도록 어떤 경험을 연마해 왔느냐는 데 있다. 그렇다. 졸업하고 17년 동안 나는 양서 출판에만 종사해 왔다. 그것을 훤히 알고 있는 사장으로서는 갑자기 대중물 기획을 하라는 소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나 역시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할 생각도 없었다. 왜? 나는 구멍가게가 있는 곳에서 골목길을 꺾어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며 생각을 계속했다. 도대체 대중물이란 무엇인가? 양서란 또 어떤 것인가? 처음부터 다시 정의를 내려보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중물이란 흥미 위주의 저급한 오락거리를 말한다. 그러나 과연 대중들이 저급한 오락거리만 찾는가? 아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또한 진보적인 양서란
의식 있는 지식인과 민중을 대상으로 하는 책을 일컫는다. 그러나 과연 민중들이 진보적인 책을 읽는가? 거의 안 본다. 그렇다면 대중물과 진보적인 양서의 구분 사이에는 새로운 영역이 있을 것이다. 즉, 대중이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닌 마음의 양식으로 찾는 책이 있을 것이다. 또한 어려운 지식인 취향이 아니면서도 의식 있는 민중들의 마음을 두드릴 책의 범주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종래의 흥미 위주 대중물이 아니면서 동시에 민중에게 너무 어렵지 않은 새로운 읽을거리의 등장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는 숙였던 고개를 들었다. 그렇다. 무조건 주춤주춤 물러서지 말자. 대중물 기획이라고 도외시하고 한 차장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지 말자. 직원들과 함께 토의하여 새로운 대중물을 찾아내자. 나는 빠른 속도로 걷기 시작했다. 그래, 정치물, 사회과학물, 문학물, 이제는 대중물까지 해보는 거다. 생각해보면 지난 17년 동안 편집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는가. 편집 기술의 변천만 해도 활판, 사진식자, 전산사식에 여러 과정을 거쳐왔다. 또 평직원, 차장, 부장 노릇을 두루 해냈다. 이제는 주간으로 승진할 만도 하지 않은가. 좋다. 새로운 대중물까지 해보면서 한 차장을 키우는 거다.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인물이긴 하지만 잘 키우면 쓸모가 있을지도 모른다. 장차 주간이 될지도 모르는데 아량을 가져야지. 나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인쇄소에 들어갔다. 인쇄소의 입구는 커다란 창고와 같았다. 시멘트 벽돌 건물 안에 자르지 않은 국전지와 사륙전지들이 천장 높이까지 빽빽하게 쌓여 있었다. 기분 좋은 냄새가 나는 종이더미 사이를 비집고 안으로 들어갔다. 기계 소리 요란한 공장이 나타났다.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거대한 인쇄기 사이사이에 직공들이 드문드문 서서 일을 하고 있었다. 공장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으나 내가 찾는 공장장은 보이지 않았다. 공장 한 귀퉁이에 붙어있는 사무실로 갔다. 회색 페인트 칠을 한 문을 열자 입구에 앉아있던 격리부는 여직원이 아는 체를 했다. 어머, 윤 부장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지요? 잘 지냈어요? 상냥하게 물어보며 사무실 안을 휘둘러 보았다. 여전히 공장장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무실을 반으로 나눈 칸막이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칸막이 저편은 사장의 책상과 응접 세트가 있었다. 곧장 그쪽으로 갈까 하다가 먼저 경리에게 물어보았다. 사장님 계세요? 지금 중요한 손님이 오셔서 말씀을 나누고 계셔요. 공장장님도 함께 계시죠? 예. 경리의 대답을 들은 나는 그만 빈 의자에 주저앉아 얘기가 끝나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한참 후에야 공장장이 칸막이 뒤에서 나왔다. 안녕하세요. 나는 반가운 김에 높은 목소리로 인사말을 던졌다. 웬일이요? 직접 왕림하시고. 공장장이 허리춤에 꽂아놓았던 면장갑을 빼서 손에 끼며 비꼬듯 말했다. 하도 인쇄가 안 걸려서 답답해서 왔죠.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칸막이 뒤에서 사장이 고함을 버럭 질렀다. 돈을 줘야 일을 하지. 벌써 얼마가 밀린 줄 알아? 나는 공장장에게 목을 움츠려 보인 후 칸막이 뒤로 향했다. 사장은 나도 익히 알고 있는 두루 출판사 제작부장과 함께 앉아 있다가 인상을 쓰며 나를 째려보았다. 경리가 중요한 손님이라고 말한 장본인이 두루 출판사 오부장이었나 의아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런 의아함을 풀기보다 성난 사장을 상대하는 일이 더 급했다. 용케 제 목소리를 알아들으시네요. 나는 사장을 향해 여유만만하게 웃어 보이며 소파에 마주 앉았다. 빚쟁이 목소리를 내가 왜 못 알아들어? 빚쟁이 하지 마세요. 시원하게 일시불로 갚아드릴 테니까. 사장은 다리를 꼬며 삐딱한 자세를 취하더니 턱을 치켜들고 콧방귀를 뀌었다.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이라뇨. 저희가 한창 행편이 좋았을 때는 이 인쇄소도 신이 났었잖아요. 지불도 좋았고요. 다시 한번 멋진 소식이 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사장이 꼬았던 다리를 풀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가나 출판사가 좋았던 시절은 지나간 것 같아. 요즘은 두루 출판사처럼 정계의 인맥이라도 다 있어야
재벌 총수를 잡아서 베스트셀러를 내놓지. 사장의 말을 들은 나는 비로소 두루 출판사의 제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 부장이 중요한 손님으로 취급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출판계의 TK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두루 출판사의 사장은 요즘 자본주의에 꽂힌 대기업사 회장이 쓴 책을 내므로써 도서시장을 석권하고 있었다. 그러니 몇십만 부씩 인쇄해가는 오 부장이 중요한 손님이 될 수밖에. 나는 오랜만에 만난 오 부장에게 아는 체도 할 겸 판매 부수를 물어보았다. 모처럼 대형 베스트셀러가 터졌다고 하던데 대충 몇만 부나 팔렸나요? 오 부장은 어깨에 힘을 넣고 목을 빳빳이 세우면서 점잔을 빼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100만 부는 무난히 넘었을 것 같습니다. 윤 부장님이 진작에 저희 회사로 오셨더라면 오늘날 아주 좋았을 텐데. 가나 출판사나 거래처에서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어려운가 본데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대우는 제대로 받고 계신지요? 저희 회사 직원들은 특별히 베스트셀러 수당을 받았는데. 내가 열심히 만들었던 대한문화, 동인지가 몇 년 전에 우수도서로 선정되어 상을 받은 적이 있었다. 시상식장에서 두루 출판사 사장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나를 능력 있는 편집장으로 인정해 주었다. 그 후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 회사로 와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해오고 있었다. 두루 출판사 사장의 수족으로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오 부장은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자기 회사 자랑을 했다. 그러나 두루 출판사의 성격을 좋아하지 않는 데다 오랫동안 일해온 정든 직장을 떠날 생각이 없는 나로서는 말없이 웃어 보일 수밖에 없었다. 저희 회사에 한번 놀러 오십시오. 사장님이 반가워 하실 겁니다. 오 부장은 의미심장하게 말한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미 인쇄소와의 용건은 끝난 모양이었다. 인쇄소 사장과 공장장이 배웅을 하기 위해 허둥지둥 따라다 나갔다. 나는 소파에 혼자 남아 잠시 씁쓸한 기분을 곱씹어야 했다. 친체제적인 두루 출판사의 책은 100만 부씩 팔리는데 사회 변화를 꿈꾸는 진보적인 책들은 불황의 늪을 헤매야 하다니 이제는 점점 더 극우 보수 세력이 날뛰겠지. 암담함을 느끼며 앉아 있는데 배웅 나갔던 사장과 공장장이 돌아왔다. 나는 실무를 맡고 있는 공장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우리 책은 언제 찍어주시겠습니까? 찍긴 뭘 찍어? 돈도 안 주는데 공짜로 찍어줘? 공장장 대신 사장이 나서며 면박을 줬다. 나는 무한한 마음이 들었으나 내색하지 않고 뻔뻔스레 응수했다. 이거 왜 이러십니까, 사장님? 여지껏 지내온 의리를 생각해서 어려울 때 봐주셔야지요. 이러다 우리도 100만 부짜리를 터뜨리면 어떡하려고 이러십니까? 사장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대드는 내 얼굴을 힐끗 보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어휴, 내가 윤 부장 등살에 못 살지 못 살아. 집에서 마누라한테 당하는 것만 해도 괴로운데 회사 와서 윤 부장한테까지 닥달을 당하니 이거야 원. 어이 공장장, 인쇄 계획에 잡혀 있나? 공장장이 느릿느릿 대답했다. 보름쯤 후에 걸릴 겁니다. 보름이요? 나는 눈을 휘둥그렇게 떠보이며 호들갑을 떨었다. 사실 보름 후라는 대답은 아직 인쇄 계획에 잡혀있지 않다는 말과 같았다. 나는 단호하게 요구했다. 보름 후라니 말도 안 돼요. 오늘 당장 걸어주세요. 오늘은 두루 출판사 책이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공장장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어깨를 어색했다. 그러면 내일 아침 일찍 걸어주세요. 나는 계속 오기를 부리며 당당하게 요구했다. 내일은 내륙 출판사 10,000부짜리가 들어갈 거예요. 얼마 동안은 계획이 빡빡해요. 공장장은 미안하다는 듯이 내 시선을 외면하며 우물우물 대답했다. 나는 작전을 바꾸어 부드럽게 부탁했다. 공장장님, 우리 책은 부수가 적어서 2시간이면 인쇄가 끝나요. 도도 말고 2시간만 할애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두루 출판사 일 끝내고 내일 아침 내륙 출판사 일하기 전에 2시간을 내야 한다는 얘긴데 오늘 밤 잔업을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요. 공장장이 손가락을 꼽으며 계산을 해본 뒤 고개를 저었다. 2시간만 연장 근무를 할 수는 없을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부탁하자 사장이 가로막고 나섰다.
어허, 이 사람도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시는군. 요즘 공돌이들이 야근하려는 줄 알아? 억지로 잔업시켰다간 공원들이 다 나가서 인쇄소 문 닫게 돼. 사장이 혀를 차며 삐딱한 자세로 앉아 담배를 꼬나 물었다. 공장장이 덧붙여 설명했다. 요샌 한마디로 인력난이에요. 힘들여 일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기계밥은 안 먹으려고 해요. 모두 쉽고 즐겁게 적당히만 살려고 하죠. 그러니 아무리 일이 많아도 잔업이나 야근을 하라고 직공들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나도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이죠. 너무 재촉하지 말아요. 신경 써서 해드릴 테니까. 공장장은 말을 마치고 휘적휘적 걸어 나갔다. 공장장님, 늦어도 내일은 걸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공장장의 등 뒤에 대고 막무가내로 소리를 질렀다. 알았수다. 잘해드릴게. 공장장이 사무실을 나가며 시원스레 대답했다. 잠시 문이 여닫기는 사이 기계 돌아가는 소음이 밀려들어 왔다가 멀어져 갔다. 하여간 사람 조르는 데는 이골이 났군. 시집을 갔었으면 남편 꽤나 들복 갔을 거야. 사장이 이죽거렸다. 나는 가볍게 받아 넘겼다. 그러니까 아예 안 갔죠. 정말 영영 안 갈 거야? 사장이 윗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물었다. 여태까지 혼자 잘 살았는데 이제 와서 굳이 결혼하려고 할 필요가 있나요? 속으로 이런 대화는 정말 질색이다 싶었으나 내색하지 않고 선선히 대답했다. 젊었을 때야 혼자라도 잘 살지. 하지만 늙었어가 문제야. 자식도 없고. 나는 싱긋 웃으며 반문했다. 요새 젊은이들이 늙은 부모 모시려고 하나요? 다 따로 살려고 하지요. 사장님은 노후에 자식들이 돌봐줄 것 같아요? 사장은 잠시 말이 막히는 모양이었다. 그러더니 자신 없이 중얼거렸다. 그래도 장례 치러줄 자식은 있어야지. 이때 경리가 주스를 2잔 가져왔다. 나는 주스를 마시며 이제 용건이 끝났으니 적당히 일어날 구실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장은 계속 쓸데없는 화제를 꺼냈다. 그러면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키우고 무슨 재미로 살아? 보아하니 적당히 즐기는 것 같지도 않던데. 시집도 못 가고 허구한 날 일만 하면 쓰나. 아침에 이 선생으로부터 들은 걱정을 오후에 인쇄소 사장에게서 또 듣고 있었다. 지겨웠으나 참을 수밖에 없었다. 문득 사장이 목소리를 낮추어 은근하게 물었다. 아직 휴가 안 받았지? 예. 어때? 이번 휴가는 나랑 일본 여행을 갔다 오는 게 훌쩍 기분 전환도 하고 말이야.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 사장의 낯짝을 힐끗 쳐다보았다. 능글능글한 웃음이 번진 입가가 지저분해 보였다. 불쾌한 기색을 감추며 애써 명랑하게 대답했다. 그렇게 여유 있는 팔자가 되면 좋게요. 일이 밀려서 휴가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약속이 있어요. 주스잔을 놓고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사장은 끝까지 농짓거리를 잊지 않았다. 약속? 나를 두고 무슨 약속이 있어? 좋은 약속이야? 나는 역겨움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꾹 누르며 태연한 얼굴로 작별 인사를 했다. 사무실을 나오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간신히 마음을 가라앉혔다. 언제나 그렇듯이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는 작업 현장은 나에게 활력을 준다. 기계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묵묵히 일하는 직공들을 보았다. 힘들여 일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공장장의 말이 떠올랐다. 그래, 가진 자들이 한번 호되게 당해봐야 한다. 그동안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는 명목 아래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얼마나 혹사해 왔는가. 지금 인력난이니 뭐니 하면서 엄살을 부리지만 사람 노동력의 소중함을 깨달으려면 아직 멀었다. 기업주들이 좀 더 곤란을 겪어본 후 노동자들을 우대하게 될 때까지 직공들이여 좀 더 단결하고 좀 더 강해지자. 믿음직스러운 노동자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을 때 공장장과 눈이 마주쳤다. 나는 싱긋 웃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저 갑니다. 잘 부탁해요. 내 목소리는 기계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그러나 공장장은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 공장장과 직공들이 능글맞은 사장보다 100배는 더 든든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인쇄소를 빠져나왔다. 그러나 편집실로 돌아오니 직원들이 인쇄소처럼 열심히 작업에 몰두하고 있지 않았다. 정영숙과 황명애만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교정을 보고 있을 뿐 나머지 직원들은 한 차장의 책상 주위에 몰려들어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요? 돌발적인 사건이라도 일어났나? 의아해진 나는 직원들을 비집고 한 차장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한 차장이 책상 위에 펼쳐놓았던 스포츠 신문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기획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신문에 잘 팔릴 책거리들이 수두룩합니다. 알기 쉬운 의학 상식부터 흥미있는 점성술, 인기 있는 상담 코너 등등.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자라 성격이 밝고 명랑한 대신 좌우를 모르고 천방지축 덤벙대는 서현이가 다소 들뜬 목소리로 한 차장의 말을 받았다. 제가 이런 인기물을 연재하는 필자들을 섭외해 볼게요. 표지와 광고 디자인을 전담하고 있는 조민철까지도 합세해서 말했다. 기획이라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군요. 스포츠 신문만 열심히 봐도 장사될 책거리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몫 거들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기획물이 잘 팔리면 저한테도 특별수당이나 기획료가 떨어지는 거죠? 나는 일단 무슨 큰일이 벌어지지는 않았구나 안심했다. 그러나 스포츠 신문을 보고 흥분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 저절로 한숨이 나오려는 걸 꾹 참았다. 찬찬히 한 차장과 서현이 조민철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가볍기가 거품 같은 그들을 향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까 인쇄소에 갈 때 곰곰이 궁리했던 생각들을 약간 내비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기획하고자 하는 대중물이 반드시 흥미 위주의 오락거리를 얘기하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토의해 봐야겠군요. 대중들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지불하고 사기까지 하는 책이 과연 오락거리에 한정되어 있을까요? 한 차장이 스포츠 신문을 접으며 피식 웃었다. 에이, 부장님은 또 심각하게 나오신다. 요즘 스포츠 신문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아십니까? 대중물은 심각해서는 안 됩니다. 2,300원짜리 신문과 4,5천짜리 단행본은 많이 다르지요. 신문은 읽고 버리는 거지만 책은 마음의 양식으로 간직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말이 못마땅한 듯 조민철이 반박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결국 상업적인 대중물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럴까요? 이 기회에 대중물이란 과연 무엇이며 어떠해야 할지 의논해 봅시다. 다음 월요일에 편집회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각자가 생각하는 대중물의 개념을 정리해서 발표하기로 합시다. 아울러 자신이 구상하는 대중물의 개념을 알맞는 책거리의 목록도 예를 들어 제시하시고요. 나는 근무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의식하며 오늘의 과제를 다음 편집회의 때로 미루었다. 야, 이거 바쁘게 됐군요. 그러니까 대중물이란 어떠해야 한다고 발표하는 한편 구체적인 기획거리까지 내놓으란 말씀이시죠? 조민철이 늘 들고 다니는 수첩에 기록을 하며 물었다. 그렇지요. 서로 다른 생각을 모아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나는 스포츠 신문을 두고 일어났던 작은 소동을 마무리하며 그만 내 책상으로 향했다. 잠깐만 부장님! 한 차장이 나를 불러 세웠다. 나는 돌아서서 한 차장을 보았다.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기획에 투자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교정과 실무에 매달려 있는 저희로서는 생각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반나절은 기획에 할애할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자료도 찾아보고 서점에도 나가보고 섭외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정영숙과 황명희를 보았다. 그들은 묵묵히 교정 보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저렇게 쉴 틈 없이 일을 해도 모자랄 만큼 많은 실무가 있었다. 게다가 빈둥거리기 잘하는 한 차장이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말은 믿기 어려웠다. 그런데 전 직원이 하루에 반나절을 기획에 할애한다면 실무는 뒷전으로 밀려나 체계 생산에 차질이 올 것이다. 그렇다고 전 직원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기획 일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잠시 생각해 본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실무를 중단할 수 없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 하루 반나절은 곤란하고
하루에 2시간씩을 기획에 할당합시다. 오전 9시에 늦지 않게 와서 실물을 보다가 오후 4시부터 6시 퇴근 시간까지 기획을 하는 걸로. 너무 빠듯합니다. 한 차장이 항의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더 이상은 곤란합니다. 편집부 전 직원이 체계 생산을 중단하고 기획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한 차장이 볼멘 소리를 했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기획부와 실무팀을 분리하는 게 어떨까요? 인원도 더 보강하고. 나는 가난한 부모가 고급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어린아이를 대할 때처럼 전신의 기운이 빠지는 걸 느끼며 머리칼을 한번 쓸어 올렸다. 직원을 더 뽑을 수 없는 행편이라는 건 한 차장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여지껏 일부만 참여했던 기획을 전 직원이 분담하자는 의도지 또다시 특정 인력이 전담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렵고 벅차지만 운용의 묘를 살려서 실무도 계속하고 기획도 새로 해봅시다. 한 차장이 입을 다물었다. 서연이가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조민철은 시계를 보더니 내게 와 말했다. 저는 표지 디자인 구상도 얻을 겸 기획거리도 살펴볼 겸 서점에 나갔다 곧바로 퇴근하겠습니다. 실무를 하기로 한 4시가 훨씬 지나 벌써 5시가 넘었으니 괜찮겠죠?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미술 담당인 조민철까지 나대는 데는 골치가 아파왔지만 직원들의 자율성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한 차장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도 선배가 경영하는 기획 대행 회사에 둘러보고 퇴근하겠습니다. 한 차장과 조민철이 나간 뒤 서현이는 묵은 신문철을 가져와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최근에 검토하고 있던 신예 작가의 원고를 읽기 시작했으나 한 차장들과의 설왕설래 끝에 지친 탓인지 능률이 오르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다 되었을 무렵 내게 전화가 왔다. 언니야, 나 막내야. 내가 예뻐하는 동생의 목소리가 잠시 피곤함을 잊게 해줬다. 웬일이니? 회사로 전화를 다 하고? 웬일이라니? 언니 오늘이 아버지 제삿날인 거 알고 있어? 아차, 깜빡 잊고 있었구나. 내 생일은 기억하면서 아버지 기일은 잊고 있었다니. 나는 속으로 낭패하여 부르짖었다. 그러나 동생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태연하게 말했다. 그럼 알고 있지. 열흘 전쯤 어머니한테 전화를 받았어. 아휴, 다행이다. 난 언니가 잊고 있는 줄 알았어. 그러면 퇴근하고 오빠 집으로 올 거지? 오늘 저녁에 아무 약속이 없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내가 대답했다. 곧 갈게. 너도 갈 거지? 난 벌써 와 있어. 지금 오빠네서 전화하는 거야. 어머니가 제사 음식 만드는 거 거들어 드리고 있다고. 동생이 자랑스레 말했다. 나는 웃으며 전화를 마무리했다. 기특하구나. 역시 내 동생이야. 이따가 보자. 응, 총알같이 달려와야 해. 끊어. 전화를 끊고 서둘러 퇴근 준비를 했다. 아무리 좋아하지 않았던 아버지였지만 제삿날을 잊고 있었다니 미안했다. 6시 정각에 가방을 들고 일었으며 정영숙에게 인사했다. 먼저 갈게요. 서두르시는 걸 보니 좋은 약속이 있나 보죠? 정영숙이 책상 위를 정리하며 미소 지었다. 나는 말없이 마주 웃어 보인 후 사무실을 나왔다.